네, 수업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논술 공부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이거를 유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유형적인 측면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은 사실 이제 대립되는 내용인데, 이 논술도 역시 형식과 내용을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유형별 공부라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유형별 공부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비교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비판 유형, 뭐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견해 제시 유형이나 평가 대상 제시 유형,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걸로 이제 공부를 먼저 시켜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유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각 학교에서 편입 논술에서 이제 출제되는 유형들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 수시 논술에는 있는데, 편입 논술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희대만 하더라도 논제 2번에서 굉장히 그 기존에 있던 유형과는 획기적으로 다르게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유형이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저는 개념 지식이라고 일컬어요. 개념 지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배경 지식과는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배경 지식과 개념 지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교 과정에서 고교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생들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보고 명확하게 이 사회 실제론인지 사회 명목론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능론과 갈등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논술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그 과목이 아닌데 굳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적 차원과 개념 지식적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지식은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고교 과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논술이나 뭐 흔히 우리가 언어에 관련된 시험들 있잖아요. 뭐 피셋, 뭐 리트, 아니면 수능에서 이제 국어 영역이라고 일컫는 것들, 이 그런 영역들이 전부 다 이 고등학생이 고교 과정에서 절대 밖으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범위에서. 이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편입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인들을 대상,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긴 하더라도 반드시 이 고교 과정 밖에서 벗어나면 안 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그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수시 논술에서 이 문제를 만드시는, 이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논술과 편입 논술이 주제가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겹친다라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이제 그 독편사에다가 이제 게재를 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 지식들이 있어요. 필수 개념 지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조금 향상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제가 유형별 강의를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립항과 칸트 범주가 이제 첫 번째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립항과 칸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상호 텍스트성에 근간해서 이제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가 상호간에 대립되게끔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립항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장중심주의에 관련된 게 제시문 가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시문 나를 읽지 않고도 반드시 제시문 나에는 분배 중심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성장 중심과 분배 중심은 서로 상호간에 대립되는 형태에 있느냐? 네, 대립되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대립항적 개념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제시문 가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의 여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시문 나에는 소극적인 태도의 여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그 출제 방향이 기본적으로 대립항의 근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역을 따져보면은 그런 철학적인 요소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대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칸트의 4범주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칸트의 4범주를 알게 되면은 비교 분류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립항이라는 거나 칸트 범주도 상호 텍스트성의 근간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 나의 영어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시문 가를 읽고 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형태, 이제 그런 식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립항과 칸트 범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유형에서도 이제 양자 비교 유형이냐 아니면 삼자 비교냐 다자 비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양자 비교는 흔히 고려대학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자 비교는 이제 연세대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물론 이게 지금은 다복합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 이제 분류하는 형태. 그래서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마,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밭까지 나오는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 유형. 그다음에 이제 적용 평가 유형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제 강의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적용 평가 유형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이 양이 이제 방대하고, 이 적용 평가 유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나를 뭐뭐 하시오, 제시문 가의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땡땡 하시오 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이 definition, 그 다음 대립항형, 매칭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유형들은 어떻게 답안을 기술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계와 방한 제시 유형이 이제 융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그래프 분석법이 사회계열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표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답안 작성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논증 강화 스킬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논증 강화 스킬이라고 하는 게 4단계 논증과 그 다음에 논증 강화 스킬과 그 다음에 두괄 논증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시고 적용을 시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논리 기술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논술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흔히 우리 국어 영역에 이제 출제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사실상 이 언어라는 거는, 국어라는 거는 누군가가 글을 쓰고 우리가 그거를 독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독해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명확하게 독해를 체득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논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 형식논리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게 되면은 매우 유용하게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해를 하는데 명확하게 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게 형식논리 기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발문 분석 방법론인데요. 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즉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문 분석 방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시면 보통은 첫 번째가 글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거, 이제 미충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구사항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글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과 제시문을 오독한 학생들은 사실상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왜 틀렸는지 인지를 하거든요.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를 본인이 반성하게 됐죠. 반성하게 되면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 한 요구의 사항이 있어요.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대로 글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글자 수도 다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도 제대로 독해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요구한 사항대로 글을 못 쓴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본인이 왜 떨어졌고 왜 틀렸는지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인지를 못하게 되면 노력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은 흔히 운이다, 로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요구사항에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가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나의 관점으로 다를 비판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거를 계율을 어떻게 짜냐면 가로 나를 설명하고 나를 다로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개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란 거죠. 틀렸어요. 왜 틀렸죠? 잘 보세요. 가를 나를 통해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가가 앞에 나오고 나를 설명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로서 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타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를 꽤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럼 본인은 가를 제대로 읽고 나도 제대로 읽고 다도 제대로 읽고 글자 수도 600자를 채우라고 해서 600자도 명확하게 채웠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것도 발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계율을 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효율적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